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의 자산이 약 1천만 원 늘어나는 동안 상위 20%의 자산은 약 5억 증가했습니다. 이 격차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자산은 오히려 6%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10년이 흘렀고 같은 물가 상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1천만 원이 늘었고 누군가는 5억이 늘었어요. 이 차이가 단지 수입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껏 여러분이 돈에 대해 당연하게 품고 있던 믿음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흔히들 10억을 못 모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라고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비슷한 수입에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40대 중반에 자산 10억을 넘기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옆집 사람은 50대에도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비슷한 연봉, 비슷한 가족 구성, 똑같은 신도시 아파트에 전세로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한 명은 그 아파트를 포함해 자산이 15억을 넘겼고 다른 한 명은 전세에서 겨우 빠져나와 작은 빌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수입 차이보다 훨씬 큰 자산 격차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차이를 오늘 파헤쳐 보려 합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평균 42살에 종잣돈 7억 4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42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고 느낄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나이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후 본격적인 자산 증식에 들어갔습니다. 연평균 7,600만 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인겨자금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썼고요. 중요한 건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입이 갑자기 2배로 늘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3가지 공통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돈을 소비의 단위로만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벌 때 항상 이걸로 뭘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 생기면 에어컨을 바꿀 수 있겠다. 50만 원이 모이면 가족여행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건 맞습니다. 우리 뇌는 지금 당장의 만족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관련 연구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의 보상과 먼 미래의 보상을 비대칭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년 3일 후에 받는 돈과 1년 4일 후에 받는 돈의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받는 돈과 내일 받는 돈의 차이는 극도로 크게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비대칭이 자산 형성에서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로는 석 달 뒤에 몸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인 케이크 한 조각을 포기하는 건 그 미래의 보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지라는 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돈도 똑같아요. 지금 30만 원을 투자로 보내는 고통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지만 10년 뒤에 그 돈이 불어나는 기쁨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멈추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합리화의 언어가 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워낙 힘드니까 아이들 크면 그때 모으면 되지. 어차피 요즘 같은 때 투자해봤자 손해만 나잖아. 이 말들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미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뇌의 오류가 만들어낸 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쌓이는 동안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자산이 그 변명들이 쌓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가 소비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옆집이 새 차를 샀고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고 직장 동료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 신호들이 지금 내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형성 대신 생활 수준 유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채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소비성 부채, 신용카드 돌려막기 같은 건 당연히 위험하죠. 그런데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부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이 꼽은 3가지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부채 활용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 규모는 평균 6억 7천만 원이었는데 보유한 총자산 내에서 안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자들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더 부유해졌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빚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 부채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이는가, 아니면 쓰고 나면 사라지는 소비에 쓰이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빵집을 열기 위해 5천만 원을 빌리는 것과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5천만 원을 빌리는 건 같은 빚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빵집 대출은 매달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빚을 갚아나가죠. 명품 가방 대출은 매달 이자만 나가고 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듭니다.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구분을 모든 부채 결정에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반면 자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은 부채 자체에 대한 공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늘릴 기회 앞에서 항상 뒤로 물러섭니다. 그 결과 집값이 오를 때도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도 항상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빚이 무서워서 모든 빚을 피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무 자산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산을 쌓을 기회를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생 반복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실이 두려워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카너먼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득에서 오는 기쁨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약 2배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대칭이 자산 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투자를 안 해서 자산이 쌓이지 않는 손실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그 행동 자체가 실은 천천히 자산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연 3% 오르는데 예금 이자가 연 2%라면 매년 실질 구매력이 1%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년 자산이 조금씩 깎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손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실수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두 실수와 달리 이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뒤처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덫이기도 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폭풍을 피하려고 집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집의 지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무엇을 조용히 해왔을까요? 첫 번째 습관은 돈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볼 때 이것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목록이 아니라
이 돈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복리의 원리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30대 초반에 1천만 원을 연 7% 복리로 20년 묻어두면 약 3,8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대에 1천만 원은 50대에 약 4천만 원인 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소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200만 원짜리 충동 구매가 사실은 20년 뒤에 700만 원 이상을 포기하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소비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할 때 그 무게를 온전히 알고 하는 것과 지금 돈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것과는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자산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절약에 집착하거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소비 결정 하나하나를 내릴 때 조용히 이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 돈을 쓰는 것과 이 돈이 20년 후에 만들어낼 자산 중 어느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가?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던지는 습관 하나가 자산 형성에서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부채를 공포 대신 도구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때 단 하나의 기준을 씁니다. 이 돈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사는가 아닌가. 수익을 내는 자산을 사기 위한 대출과 소비재를 사기 위한 대출은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밝혀진 자산 증식의 두 번째 동력은 금융자산을 먼저 모으고 일정 규모가 쌓이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산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식과 금융상품으로 유동성 있는 자산을 만들고 그게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큰 빚을 지는 건 위험하지만 일정 자산을 먼저 쌓은 뒤 그 자산의 담보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마치 지렛대와 같아요. 지렛대는 힘을 증폭시키는 도구지만 받침점 없이 쓰면 그냥 무거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자산을 먼저 쌓는 것이 그 받침점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뒤에 부채를 활용하는 게 지렛대로 힘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몸으로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산의 언어를 꾸준히 익히는 학습입니다. 이게 가장 과소평가되는 부분인데요.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경제 뉴스를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읽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뉴스를 들을 때 보통 사람의 반응은 장보기가 힘들어지겠구나입니다. 하지만 자산 형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뉴스에서 금리의 방향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가를 읽어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뉴욕 공항에 내리면 그냥 소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그 소음에서 어떤 비행기가 지연됐고 어느 터미널로 가야 하고 어디서 짐을 찾아야 하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합니다. 경제도 똑같아요. 자산의 언어를 익히면 같은 뉴스에서 전혀 다른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고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이해하고 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히는 이 과정들이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 자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학습 자체를 자신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어서 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 언어를 모르면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잡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 세 번째 습관이 왜 강력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명은 뉴스를 그냥 소비하고 한 명은 뉴스에서 자산 배분의 신호를 읽습니다. 2021년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을 때 자산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장기 채권 비중을 줄이고 단기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이후 2년 동안 자산 손실을 크게 줄여줬어요. 이걸 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꾸준히 익혀온 언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투자 관련 공부가 어느 순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당연한 루틴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돈을 묵혀두는 불편함, 익숙하지 않은 금융 언어를 배우는 불편함, 부채를 안고 자산에 투자하는 불안함. 이 불편함들을 피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가 쌓인 결과가 결국 자산의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가장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들은 수입이 생기고 난 이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형성된 돈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격차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산 형성 행태, 즉 같은 상황에서도 부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수입이 아니라 인식이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이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에게,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입받은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 판단의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저축은 미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투자는 도박이라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레버리지의 원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 불균형한 교육이 불균형한 자산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는 세대를 건너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돈 걱정을 밥상머리에서 털어놓던 집과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나누던 집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돈의 언어를 심어줬습니다. 자산을 모은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언어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건 돈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자산 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돈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사고방식이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썼나요?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찾아보는 데 쓴 시간과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공부하는 데 쓴 시간을 비교해보세요. 그 두 시간의 비율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볼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로 뭘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그 사고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산 형성을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돈이 10년 뒤에 얼마가 될 수 있지라는 질문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비 결정과 투자 결정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가구 순자산의 46.1%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불평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고방식의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이 격차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인식의 차이가 매일 다른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들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전혀 다른 자산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10억을 모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타고난 운이나 선택받은 환경이나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돈을 보면서도 그것을 소비 단위로 보느냐, 시간으로 환산하느냐, 부채를 공포로 보느냐, 도구로 보느냐, 손실의 두려움에 멈추느냐, 기회의 언어를 끊임없이 익히느냐. 그 인식의 차이가 조용히 매일 오늘도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행동보다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미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돈을 벌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이 될 수 있거든요.